오늘 이 목걸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찾던 거랑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회장의 면접장.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그 순간, 가난한 청년의 한마디에 회장의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목걸이는 회장 자신도 왜 차고 있는지 모르는 반쪽짜리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가족, 지워진 기억, 그리고 오늘 면접장에서 다시 나타난 한 청년. 그 청년이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회장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누군가는 목숨을 걸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30년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양물산 본사 최상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면접장. 윤서정은 그곳에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무표정한 얼굴로 지원자들을 심사하고 있었다. 58년 인생, 그중 30년을 이 회사와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 면접은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반복된 일과였지만 오늘은 어쩐지 달랐다. 셔츠 안쪽, 가슴팍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자꾸만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펜던트, 언제부터 차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낡은 목걸이가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서정은 무의식 중에 손을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가 옆자리 임원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시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지원자들이 하나둘 퇴장하고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청년의 모습에 면접관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남들처럼 번듯한 정장이 아닌 어디선가 빌려 입은 듯한 헐렁한 양복. 구두는 달아 있었고 넥타이는 유행이 한참 지난 것이었다. 그러나 청년의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박준호, 31살, 지방대 출신의 변변한 스펙 하나 없는 이력서의 주인공. 왜 대양물산에 지원했습니까? 관례적인 질문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이 회사가 주는 기회의 의미에 대한 절실함.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면서 그의 답변을 들었다. 시간이 흘러 면접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예정에 없던 말이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장님께서 차고 계신 목걸이 공기가 얼어붙었다. 감히 회장의 개인 소지품을 언급하다니. 비서실장이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서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계속해보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은 다시 펜던트로 향하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찾으시던 것과 닮아 보여서요. 실례인 줄 알지만 혹시 뒷면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정의 손가락이 펜던트를 더듬었다. 손끝에 희미하게 느껴지는 요철. 그녀는 목걸이를 빼서 뒤집어 보았다. 오랜 세월에 달아 거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S, J. 이 이니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서정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잃어버린 가족과 연결된 유일한 단서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정은 펜던트를 다시 셔츠 안으로 넣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비서실장은 놓치지 않았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을 나서는 서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직감했다. 자신이 방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다리를 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복도를 걸어가는 서정의 머릿속에서는 알 수 없는 두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늘 먹던 두통약을 꺼내 삼키면서도 오늘따라 그 약이 두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는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삶이 모두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무대인 것처럼. 회장실로 돌아온 서정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바라본 풍경인데도 오늘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기만 했다. 면접장에서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펜던트를 언급하던 그 조심스러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들어섰다. 그의 표정에는 우려가 가득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신분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청년, 박준호, 신원 조회는 했나? 네, 회장님 서울 변두리 달동네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폐지 줍는 일을 하고 계시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무 최성락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전형적인 감성팔이 수법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청년이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는 거죠. 목걸이 얘기도 미리 조사해서 준비한 각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정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펜던트를 향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이 펜던트를 처음 목에 건 게 언제였던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불합격 처리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의 질문에 서정은 한참을 망설였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거절해야 맞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아니다. 단기 인턴으로 채용해라. 가까이서 지켜보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최성락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지만 서정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이미 그 청년과 펜던트의 연결고리에 쏠려 있었으니까. 그날 밤 서정은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준호가 면접 서류에 적어놓은 주소였다.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점점 낡은 동네로 접어들수록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가파른 언덕 위 슬레이트 지붕이 즐비한 달동네,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간 끝에 작은 집 하나가 나타났다. 녹슨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벽, 그리고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박명수, 준호의 아버지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명수의 눈이 서정의 목으로 향했고 거기서 빛나는 펜던트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그걸 아직도 차고 계시는군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서정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남자가 정말로 펜던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그로 인해 밝혀질 진실이 두려웠던 것일까? 당신이 누구시죠? 서정의 물음에 명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진 그 미소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였다. 저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억할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군요. 집 안으로 들어선 서정은 낡은 장롱 위에 놓인 액자들을 보았다. 그중 하나에는 젊은 남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여자의 목에는 완전한 형태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 남자의 목에도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반쪽씩 나누어 가진 한 쌍의 펜던트였던 것이다. 서정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분명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그 시절은 그녀의 머릿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처럼. 명수가 꺼내온 낡은 서류 봉투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펼쳐질 때마다 서정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져만 갔다. 병원 진단서, 사망신고서, 그리고 각종 법적 문서들. 그것들은 모두 30년 전의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고로 기억을 잃은 게 아닙니다. 명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삭혀온 분노가 은은히 배어 있었다. 기억을 잃게 만든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윤 회장이 말이죠. 서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녀가 평생 존경하고 따랐던 그 위대한 기업가가 자신의 기억을 조작했다는 것인가?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명수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약통 하나를 가져왔다. 그것은 서정이 매일 복용하는 두통약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이 약을 아시죠? 두통약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기억 억제제입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잊는 약을 먹어온 거예요. 서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삼켰던 그 작은 알약들이 실은 자신의 진짜 삶을 가둬버리는 감옥이었다니. 갑자기 지난 세월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럼 준호는 네, 당신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죠. 명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아내와 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다가갈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던 잔인한 시간들이었다. 서정은 다시 사진을 들어 올렸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아기. 그것이 정말 자신의 과거란 말인가.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시절의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보는 것 같은 낯선 감각만이
그녀를 감쌌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서정의 물음에 명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윤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어요. 당신과 준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다리,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숨었다. 마치 서정의 기억처럼 진실과 거짓 사이를 오가며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정은 가방에서 두통약을 꺼내 들었다. 매일 먹던 이 약이 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약통을 바닥에 던졌다. 하얀 알약들이 흩어지며 굴러갔다. 30년의 거짓이 깨지는 소리가 작은 집안에 메아리쳤다. 준호는 알고 있나요? 최근에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도 피해자라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자고 하더군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이었다. 회장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던 그녀가 지금 이 낡은 달동네 작은 집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들이, 놓쳐버린 아들의 성장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이 모두가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준호가 인턴으로 출근한 지 열흘째 되던 날,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기밀 유출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것도 신입 인턴의 가방에서 회사 기밀이 담긴 USB와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경비실로 끌려갔다. 그의 낡은 가방 안에서 나온 증거들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역시 가난한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준호의 가슴을 베어갔다. 억울했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었다. 회장실에서 지켜보고 있을 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상상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 서정은 회장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최성락 전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고 있었다. CCTV 영상, 증거물,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것이 준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는 것을 서정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겠지만 즉시 경찰에 넘기시죠. 이런 일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최성락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정은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손목 시계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 그것도 어제까지는 차고 있지 않았던. 그날 저녁 서정은 회사를 나서며 준호를 불렀다. 그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초라한 뒷모습이 30년 전 명수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 정말 당신이 한 일입니까? 서정의 물음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맑았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믿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곤란해지실까봐 걱정입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서정의 가슴을 찔렀다. 아직 그녀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스스로도 그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금세 폭우가 쏟아졌다. 서정이 차를 타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검은 승합차 하나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인지, 비에 미끄러진 것인지, 차는 그대로 서정을 향해 돌진했다.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준호가 몸을 날렸다. 온 힘을 다해 서정을 밀어냈고, 대신 그가 차에 치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흘렀다. 서정이 달려가 준호를 안아 올렸을 때 그의 의식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피에 젖은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부서지는 것처럼. 갑자기 밀려온 기억들. 비 오는 밤, 끌려가던 자신, 아기를 품에 안고 도망치던 명수,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30년 동안 약물로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준호야,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문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속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준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만 갔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서정은 중환자실 앞에서 사흘째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한때는 대양물산의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그녀가 지금은 아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준호의 의식이 돌아온 것은 넷째 날 새벽이었다. 희미하게 떠진 눈동자가 먼저 천장을 향했다가 천천히 옆으로 돌아왔다. 거기에는 초췌해진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정이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아닌 남을 걱정하는 아들. 서정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놓쳤던 아들이 이렇게 착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은 한마디였다. 준호의 눈이 크게 떠지더니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모습에서 서정은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아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무렵 최성락 전무는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다. 준호를 모함한 증거, 조작은 물론 서정을 향한 살인, 교사까지 모든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세사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한때는 차기 회장 자리를 노렸던 그였지만 욕심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었다. 봄이 왔다.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서정과 명수가 그의 양옆에 서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은 벤치. 오래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다. 명수가 준비해온 김밥을 펼쳐놓자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서정은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저택으로 돌아온 날, 서정은 오랫동안 차고 있던 펜던트를 풀었다. 그것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필요 없어. 이건 기억의 상처니까. 명수가 가져온 나머지 반쪽 펜던트도 함께 넣었다.
두 조각이 다시 만났지만 더 이상 그것들을 하나로 맞출 필요는 없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들이었으니까.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화려했던 대저택이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준호가 국을 떠먹으며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요리 솜씨는 여전히 형편없네요. 명수가 헛기침을 하며 젓가락으로 준호의 머리를 가볍게 때렸다. 서정이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식탁 위로 비스듬히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기억은 늦게 돌아왔지만 사랑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지 깊은 곳에 숨어 있었을 뿐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서정은 아들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그런 가족이 여기 있었다. 30년의 공백을 한순간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남은 날들을 함께 채워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가족, 약물로 지워진 기억, 조작된 삶, 그리고 거짓 속에 묻혀있던 진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왔습니다. 준호가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구한 그 순간 깨진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죠.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날들. 그러나 오늘 서정과 준호 그리고 명수가 보여준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공백이 있어도 함께 채워가면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에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용기 내어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다 한마디, 미안했다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던트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이제 서정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날 같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